도시는 그다지 전쟁 중인 나라의 수도로 보이지 않았다. 물론 전쟁의 징후는 있었다. 헨리 페이보는 워터루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며 그 징후들에 주목했다. 그의 하숙집은 런던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었다. 하숙집 주인 가든 부인은 페이보 씨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여벌의 열쇠로 방문을 열었다. 그녀가 1분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는 무선 송신기를 케이스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적이었고 죽이지 않았다면 되레 그녀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야 한다. 언제나 문의 빗장을 걸어둬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루시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공군 조종사인 데이비드는 결혼을 위해 단 하루의 휴가를 받았다. 결혼식을 마치고 그들은 런던의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오픈 스포츠카에 올랐다. 작은 스포츠카는 날쌔게 달렸다. 내리막길은 구불구불하고 가파랐다. 루시의 귀에 멀리서 다가오는 트럭의 굉음이 들려왔다. 그들이 탄 차와 트럭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폭풍의 섬. 이곳은 거친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데이비드는 섬에서 지내면서 손을 쓰는 노동에 흠뻑 빠져 지냈다. 루시는 불행하지 않았다. 잔인하고 지독하게 부당한 일이었다. 그는 아무런 자긍심을 느끼지 못했다. 만약 그의 다리를 앗아간 것이 적군이었다면 휠체어는 영광의 메달이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전투라곤 구경한 적도 없이 차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한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예전 모습을 되찾기를 기다려야 할 터였다. 그녀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리라. 페이보는 칼도 소령과 접선했다. 소령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특별 도주로를 알려주었다. 북해의 유보트, 에버딘 정동방 16킬로 지점.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대기하고 있음. 페이보는 왼손을 소령의 가슴에 얹었다. 그는 늑골 바로 밑으로 스틸레토를 찔러 넣은 후 심장을 향해 쑤셔 올렸다. 자네는 내 얼굴을 봤어. 페이보는 낚시를 하며 조류 관찰을 하는 중이었다. 쌍안경을 휴대하고 다니기 좋은 핑계였다. 곧 울타리가 나왔고 전방에 군대 막사가 틀림없는 단층 건물이 보였다. 야영지 가까이에 접근했을 때 그는 막사가 텅 빈 것은 둘째치고 다 지어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물들은 모서리 기둥에 지붕만 얹은 꼴이었다. 8km쯤 더 갔을 때 그의 눈앞에 비행장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영국 공군 전체가 집결한 듯한 군용기가 있었다. 페이보는 군용기에 다가가 만져보고 깜짝 놀랐다. 위장술로 무늬를 칠하고 밧줄로 땅에 묶어놓은 것이었다. 방대하고 정밀하고 값비싸고 괘씸한 속임수였다. 땅 위의 목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 관측을 목표로 한 위장술이었다. 페이보는 이 사실을 함부르크에 알려야 했다. 이번 일은 예사성과가 아니었다. 히틀러는 이미 그를 최고의 요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번 일은 그에게 카나리스의 자리를 안겨줄 것이다. 그가 다시 배에 도착했을 때 선실에서 제복차림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페이보의 가방을 살피려 다가왔을 때 그는 옷소매에서 스틸레토를 빼들어 그의 목에 찔러 넣었다. 페이보는 필름과 스틸레토를 챙기고 다른 소지품은 배와 함께 물에 가라앉힌 후 기차에 올라탔다. 그는 기차 반대편으로 뛰어내렸다. 지나가는 차를 얻어타고 에버딘까지 갔고 배를 훔쳐 시동을 켰다. 항구 밖으로 나온 순간 된바람이 느껴졌다. 악천후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무전기를 틀었다. 아직 접선하기 이른 시각이었다. 배가 먼 바다로 나아갈수록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이제 번개마저 계속 내리치고 있었다. 그는 선실 바닥에 앉아 무전기 스위치를 올렸다. 다이얼을 돌려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잡히지 않았다. 번개가 번쩍이자 한쪽에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보였다. 그것은 절벽이었다.
배는 무너져 내렸고 베이버는 물러나는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달리기 시작했다. 루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폭풍은 아직 휘몰아치고 있었다.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났고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한 남자가 그녀를 덮치며 안으로 쓰러졌다. 돌연 삶이 흥미로워졌다. 하룻밤 사이 폭풍이 불어닥쳤고 알 수 없는 남자가 나타났다. 3년 만에. 그녀는 이방인이 어서 빨리 잠에 깨 그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랬다. 베이버는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이들 부부를 찬찬히 살폈다. 매력적인 한 쌍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어떤 트라우마가 그들 사이에 이런 거리감을 낳았는지 베이버는 궁금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브랜디 잔이 부서졌다. 베이버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보통 그는 감상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경우건 냉정했고 그는 그 기질을 갈고 닦았다. 이 여자가 마음을 흔들도록 놔둔 것은 단지 고국이 가까이 있고 그가 너무 오래 경계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임무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되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베이버는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는 가슴에 붙은 필름통을 떼어냈다. 왼쪽 팔뚝에 메고 있는 칼집도 풀어 내려놨다. 섬 반대편의 양치기 톰을 만나러 가는 데이비드와 지프차에 동승했다.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는 지프차를 멈추더니 베이버에게 엽총을 꺼내 겨누었다. 그는 베이버의 주머니 속에 있던 필름을 보았던 것이다. 베이버는 힘이 셌지만 데이비드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요란한 총성과 함께 총이 발사되었다. 데이비드는 절벽에 2번 부딪히며 떨어져 마침내 바닷속으로 빠졌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아 루시의 집으로 갔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루시에게 전할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 어쩌면 그녀를 죽여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가 살인을 주저하기는 처음이었다. 왜 루시를 죽이기를 꺼리는 것일까? 아름다운 것을 보호하고 싶은 충동. 그녀는 사랑스러움과 미묘함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깨어났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만난 지 48시간도 되지 않은 남자와 부도덕하게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에게 방수복을 입히고 절벽을 따라 걸으며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뜻 샛노란 방수복색이 보였다. 그녀는 확인하기 위해 경사로를 내려갔다. 그녀는 공포로 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채 비틀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마음을 헨리와 나누고 싶었다. 숨소리에 거친 흐느낌이 뒤섞이고 얼굴에는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헨리가 태연히 말했다. 데이비드는 톰의 집에 하루 더 있겠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아 정신이 멍해진 채 그를 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믿기지 않지만 이해하게 되었다. 헨리가 데이비드를 죽였구나. 복부를 맞은 듯한 충격으로 처음 한동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 여러 사실이 떠올랐다. 조난사고, 그가 집착하는 이상한 모양의 칼, 부서진 지프차, 스켈레토 살인자에 관한 뉴스. 갑자기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비애가 밀려왔다. 그는 헨리를 믿었다. 사랑할 뻔했다. 루시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헨리는 거실에 앉아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수면제 조각을 깬 다음 우유에 타서 아이에게 먹였다. 그가 침대로 들어와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을 빠져나와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이를 담요에 싸매고 총을 집어들고 창고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베이버가 뒷문으로 달려나오고 있었다. 지프차는 고통스러우리만치 느릿느릿 속력을 높였다. 베이버가 진창길을 맨발로 달려 지프차를 쫓고 있었다. 그와의 거리가 점점 더 좁혀졌다.
그녀가 손톱이 긴 집게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차에서 떨어져 나갔다. 두 오두막 사이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차가 서버렸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안고 진흙탕길을 걸었다. 퍼붓는 빗줄기 속으로 마침내 오두막이 보였다. 루시는 위층으로 올라가 톰의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무전기는 그 침실에 있었다. 별채에 톰이 쓰러져 있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그녀는 창가로 달려갔다. 지프차가 언덕을 올라 톰의 집으로 오고 있었다. 페이버가 지프차 문을 닫고 그 집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루시는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다 잊었습니까? 그에게 감정을 느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랑이 아니었다 해도 그 감정을 아무것도 아니었다 말할 수는 없었다. 루시는 방아쇠를 당겼다. 잠시 귀가 먹먹했다. 그는 지프차 뒤로 숨었다. 루시는 톰의 연장통을 뒤져 번쩍거리고 날선 도끼를 찾아냈다. 망치와 못으로 집에 있는 창문마다 박아넣었다. 무언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헨리의 손이었다. 그녀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던 손. 그 손이 유리창을 깨더니 잠금장치를 찾았다. 그녀는 도끼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려 힘껏 내리쳤다. 바깥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애벌레처럼 생긴 두 개의 잘린 손가락을 보았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가 다시 한번 무전기 장치를 살폈다. 잠시 뒤 반응이 있었다. 고들리머니 말했다. 무전기를 부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폭발이 이어졌다. 루시는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아래층에 내려가니 거실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헨리가 가솔린으로 일종의 폭탄을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불을 껐다. 그녀가 허둥지둥 계단을 올라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페이버가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총 2자루를 들고 무전기 쪽으로 갔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녀는 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다에 뭔가가 보였다. 세상에, 그건 분명 잠수함이었다. 저 잠수함은 독일 유보트이고 헨리는 일종의 요원이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무전기로 저 유보트와 교신을 시도하는 게 분명했다. 무전기를 부숴야 한다. 그녀는 부엌 한가운데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섰다. 루시는 의자 위로 올라가 잠시 주저하다가 전기가 통하는 소켓에 세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펑 소리가 났고 몸에 전율이 흘렀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페이버는 펑 소리를 들었다. 주파수를 찾아내 막 말을 하려는 참이었다. 바로 그때 기계장치의 다이얼 불빛이 사라졌다. 그녀가 합선을 일으킨 것이다. 이 정도로 영리할 줄은 미처 몰랐다. 진작 죽였어야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망설임을 모르는 남자였다. 그는 총 한 자루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루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유보트는 아직 바다에 있었다. 절벽 가장자리에 도착한 그는 아래로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를 향해 달렸다. 그녀는 두 주먹으로 바위 투성이 지면을 쾅쾅 내리쳤다. 수박만한 암석 한 덩이가 손 안으로 떨어져 나왔다. 조심스레 거누고 돌을 떨어뜨렸다. 돌은 그의 머리에서 몇 센티미터 비껴가면서 왼쪽 어깨를 쳤다. 그가 미끄러지더니 돌멩이처럼 아래쪽 바위를 향해 떨어졌다. 루시의 귓가에 그의 몸이 바위를 때리는 끔찍한 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괴상한 각도로 고개가 꺾인 채 두 팔을 벌리고 나덩그러져 있었다. 그의 몸 한쪽에서 바위로 뭔가가 흘러나오자 루시는 고개를 돌렸다.